그렇습니까? 대형교회 하고 수제자들 불러서 말씀하시지. 나는요 그때 하이 CCC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나는 난 그때 가서 난 그 CCC 훈련 받았지. 그랬더니 안 돼. 그놈들은 다 쓸 수 없어. 그래서 왜 못 써요? 그랬더니 하영전 목사님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돌아가셨죠. 옥하는 목사님 돌아갔죠. 그분들한테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나의 제자인 것은 맞으나 이미 그 속에 로마의 교황의 영이 들어가 있어. 교회 위에 군림하고 올라타고 그 위에서 재미를 느끼는 제국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 없어. 내가 다시 물어봤어. 저는요 그랬더니 정강훈 목사 너 속에는 한국에서 내려오는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조영기로부터 내려오는 복음과 애국운동, 복음과 나라 사랑이 들어있는 유전자가 너 속에 들어가 있어. 하나도 없어. 한국에서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지금 정강훈 목사 대젊은 목사 속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안 시켜도 정강훈 목사는 앞으로 마음대로 못 살아. 왜? 정강훈 속에 이미 성령의 영이 원치 않은 대로 끌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깜빵 갈 걸 예언을 하더라니까 벌써. 아이 나 참나 그 어른 때문에 깜빵 갔다 왔어. 결국 정강훈 목사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야. 이 속에 끌고 가는 영이 있다는 거야. 내가 이걸 봤기 때문에 정강훈 목사한테만 내가 강조한다 이거야. 근데 이제는 내 속에 와 있는 영이 장경동 속에도 들어갔고 자길 속에도 들어갔고 엄청나게 확대가 돼가지고 이러면 나라가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기본 예의가 있어야지. 아니 조용기가 누구냐고요. 조용기는요 100년 안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100년 안에요 지구촌에서 조용기 같은 사람이 나올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미국 같은데 외국 가봐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요 조용기 이름은 대부분 알아버려요. 중국의 지하교회 가봐도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은 조영기 목사님의 말을 어떻게 함부로 듣냐고. 인간들아, 이 목사 새끼들아, 정신 나간 놈들아.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어보란 말이야. 유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무엇을 부르짖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과 민족을 공산주의 침략의 위험에서 지켜주옵소서. 6.25 사변을 통하여 고통을 당해본 우리 민족은 자나깨나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북한 김정일은 원자탄을 만들고 있고 수많은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고 110만이란 대군을 휴전선 바로 위에 직결시켜 놓고 있고 수많은 장사포가 서울을 향해 있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불바다가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국군 용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므로 우리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오랫동안 북한 당국은 한국의 보안법을 철폐하려고 했습니다. 대문을 열어 제끼라고 그랬습니다. 대문을 열어 제끼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안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이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뭐냐? 보안법. 자, 보라고. 김정은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자, 한번 들어보라고. 도대체 나는 이런 어른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이거 목사라고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네가 김중곤 조영기보다 더 낫냐고. 특별히 전라도 목사들아, 잘 들어. 왜? 김중곤 목사님이 전라도의 대부거든. 전라도에. 들어보라고. 한번 들어봐.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모습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임의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자, 스탑. 김중곤 목사님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머슴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김중곤 목사님 앞에서 아버지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그리고 김중곤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도 죽었어요.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 나중에 재혼했다고. 아니 그 집에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 머슴이 다 죽였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계속 들어봐요. 이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자, 보라. 마을 공산 찔러서 죽이고 하는데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동네 10사람 이상이 왜 죽이는 거에 대한 책임을 한 사람이 안 지려고 10명이 합해서 한 놈을 죽이고 10명이 합해서 또 한 놈 죽이고 합해서 계속 죽였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계속 들어봐요.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거기에 김일성 동상을 쏠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듣고도 목사들이 6월 6일 날 안 나온다. 그거는 목사여, 먹사여? 기가 막히지요. 아니, 사람이 최소한 권위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너가 김중곤보다 낫냐 이거야. 너가 한경직보다 낫냐 이거야. 너가 조영기보다 낫냐 이거야. 내 말은. 응? 나도 김중곤 조영기 목사한테 불려갔을 때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니까. 내가 이해 안 됐는데도 나는 순종하기로 작정한 거야. 작정한 거라고. 이 한국 교회 건방져 가지고 말이야. 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장로들이 건방져 가지고 말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김중곤 목사님 뭐라 그랬냐고. 보안법을 철폐하면 지금 강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 자리에 김일성의 동상이 선다는 거야. 보안법이 철폐되면은.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지금 벌써 그렇게 됐잖아요. 저 어른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 저 좌파 애들은요 애국가 안 부르고요 님의 행진곡 불러요. 님의 행진곡.
이동호 장로님, 님의 행진곡 한번 불러봐봐. 시범적으로 한번 불러봐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아이고 잘한다. 한평생 나가져둔 뜨거운 맹세 빨갱이가 잘 부른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한다. 하이 하이.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하이 하이.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투쟁 투쟁. 아니 애국가 대신에 이게 님의 행진곡을 지금 부르는 좌파단체들은요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이걸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인가 이명호 정부 때 저 5.18에서 이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금지를 시켰더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물론 거기는 애국가는 형식적으로 불러 지금은. 그러나 지들끼리만 집회할 때는 애국가 안 불러요. 안 부르고 요것만 불러요. 그러나 김용훈 목사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 아니라고. 이루어졌잖아. 얼마나 더 겪어봐야 되겠냐고. 보안법을 철폐하면 어떻게 되느냐. 김국성 장로님, 아니 솔직히 좀 말해봐요. 자꾸 돌리지 말고. 보안법이 지금 법적으로는 폐지가 안 돼도 보안법의 기능이 발휘를 하고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좀 얘기해 줘봐요. 이제 국가보안법은 우리 앉아서 얘기해요. 괜찮아. 아니야 앉아. 아예 앉아. 네. 그래 서서 해요 그럼. 국가보안법 말씀드리기 전에 그 댓글 보니까 오늘 메시지가 세계 최고라고 여러 사람이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최고인 이유를 두 개 먼저 말씀드리고 국가보안법 말씀드릴게요. 짧아서 최고지 뭐. 왜 최고냐? 짧은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 중에서 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가장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지. 그게 아주 마음에 완전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최고는요. 목사님 설교 중에서 2000년 역사의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2000년 역사에서 처음이다 이 말씀 안 하셔서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2000년 역사에서 처음이야. 그러니까 아니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오늘 그 말씀은 2000년 역사에서 처음이에요. 근데 네, 감사하고요. 그럼 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원래가 그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만들어졌죠. 건국 후에 최초로 만든 형법 특별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형법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민법도 없었습니다. 48년도와. 그러면 대한민국을 뭐로 운영했느냐? 일본 민법과 일본 형법을 번역해서 썼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을 이승만 대통령 정부가 진압한 다음에 이게 너무나 대한민국의 남한에 빨갱이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 자체의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최초로 1948년 12월 1일자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의미를 잘 모르실 텐데 여기 변호사들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형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지 형법도 만들기 전에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드는 법은 원칙상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먼저 나라를 구하는 일본 형법에는 국가보안법 같은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8년. 그래서 대한민국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 자체도 국가보안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48년 12월 1일 날 만드셨고, 그 국가보안법에 의해 가지고 이듬해 대한민국 군대 내에 있는, 다른 빨갱이도 잡았지만 군대 내에 있는 수많은 빨갱이 군인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숙청을 해낸 것입니다. 그게 49년도예요. 49년도에 빨갱이에 속하는 군인들을 걸러내지 않았다면 이듬해 50년 6월 25일 날 대한민국은요 바로 무너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로 끝났어요. 끝났어. 생각해보세요. 군대 내에 빨갱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섞어낼 수 있도록 48년에 만드셔가지고 그 정지 작업을 한 이후에 6.25가 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국가보안법을 말씀드리면,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위헌 소지를 다 없애고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예컨대 우리 보수 우파의 국민들은요 국가보안법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 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불편한 사람들은 뭡니까?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북한 쪽의 체제로 이관을 원하는 사람들만이 국가보안법이 그나마 부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보안법 적용된 예가 있나요? 없어요. 그 인간은 뭐 본인 스스로가 간첩의 대왕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간첩들을 잡지 않는 것이죠. 지금 비로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간첩을 잡아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러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도 제 성에 차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실 내에 인공기를 개양했다. 인공기 개양은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옳다는 것이 개인의 소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행법은요, 예컨대 북한의 고위 김정은이나 다른 사람을 찬양 고무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위해를 준다든지 또는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위해를 안 주면 처벌되지 않을 정도로 법이 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공기 개양은요, 인공기 자체는 한 나라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함축하는 것이 바로 국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대한민국에 인공기를 개양한다, 그 자체로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돼야 옳은 것인데 그것을 안 해봤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툼의 소지가 있겠지만은 인공기 계약은 바로 그것은 처벌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요, 어느 그 카페에다가 인공기를 개양했다가 지금 다시 내렸다고 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절대 이것은 바로 처벌을 해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 알리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대적하는 북한의 존재를 찬양하거나 고무하거나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바로 처벌을 해서 일벌 100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굉장히 지금 후퇴한 거야. 후퇴했는데 내가 끝까지 몰고 가려고 그래요. 장로님 입에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보안법을 만들어서 이게 이승만을 살인마라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45년도에 귀국해서 3년 동안 준비해서 우리나라를 최초로 세우는 선거가 50선거야. 48년 5월 10일 선거. 선거해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처음 만든 법이 뭐냐 하면은 방공법이 아니고, 이게 빨갱이들이 다 거짓말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장로님한테 확인하려고 그래요. 헌법학자니까. 처음 만든 법이 뭐냐면 반민특위법이야. 반민특위 처벌법이 뭔 말인지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예, 반민족,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든 법이 반민족 행위 처벌자법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뭔 말이야? 일제치하에서 그렇지. 일제치하에서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친일 행각을 벌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법이 소위 반민특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 법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맞습니다. 그 법을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 법에 의해서 그 친일파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한 7,000명 체포했어. 7,000명. 하다가 그 일이 조금 주저앉았어요. 왜 주저앉은 것을 가지고 좌파들이 공격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잠깐 주저앉은 이유는 뭔가 하면요. 약간 머뭇거렸어요. 그건 내가 설명해가지고 네, 그 다음 말씀해야 돼. 자,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만든 법이 무슨 법이라고?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 반민특위법이라 그래. 이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일본 학교를 다닌 사람들을 다 처벌한 게 아니고 36년 동안 일제시대 때 살았는데 일본 시대 때 태어나고 일본식 이름을 가졌고 일본 학교를 다녔다고 처벌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고 일본 시대 때 일본 사람을 앞장서서 공무원 한 사람, 잘 들어봐요. 공무원 한 사람도 다 처벌한 게 아니고 일제시대 때 일제 공무원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을 괴롭힌 사람, 이해됐어요? 그 사람을 처벌을 하는 거야. 일제시대 때 경찰했다고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일제시대 때 경찰이 돼서 조선 사람을 죽인 사람, 탄압한 사람, 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 반민특위법이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돼서 잡았어. 한 7,000명을 잡았어요. 7,000명을 잡아서 처벌하려고 7,000명을 잡았어. 그러면 이승만은 친일파요, 친일파 아니요? 그런데 쟤들은 친일파라 그래요. 이승만을. 쟤들은요 말 바꿔놓는데 선수권자야. 그래가지고 친일파를 딱 척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뭔 문제가 생겼냐. 자, 이게 이제 반공법이 나오는 이유를 들어야 돼. 그랬더니 빨갱이들이, 남노당 애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승만을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라를 북한으로 넘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은 친일파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남노당하고도 싸워야 되니까 두 싸움을 동시에 할 수 없어서 이제 만든 반민특위법을 뒤로다 살짝 뺐어. 순서 적용을 뒤로 살짝 해놓고 더 위험한 것은 뭐냐? 빨갱이들이다 이거야. 남노당들. 이 남노당이 이대로 한다도 나라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만든 법이 반공법이야. 요즘 말로 보안법이야. 보안법. 이 보안법 중에 특징이 전 세계도 자기 나라를 지키는 보안법이 있을까 없을까? 다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안법의 특징이 뭐냐? 그때는 국가가 막 설립되고 막 엉망진창이고 난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몇 조지요? 찬양고무동조. 자, 보안법 속에 5조 7조 여러 개 있습니다. 5조 7조에 우리나라의 보안법은 특징이 뭐냐? 적을, 북한을 찬양하거나 찬양 고무 동조하면 처벌받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사실은 보안법 전체가 아니라 이승만이 만든 특이한 사항, 찬양 고무 동조,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김일성을 칭찬하거나 이것은 처벌을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야. 오늘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게 박정희 때까지는 이것이 적용되다가 저 빨갱이들이, 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저 개자식들이 하도 떠들어가지고 그 찬양고무 동조법을 유엔이요 한국 사항을 몰라요. 유엔 인권위에다가 제소를 해서 유엔으로부터 권고 명령을 못해. 유엔도 권고 사항이 내려왔어. 찬양고무 동조는 이것은 조금 수정하는 것이 좋다는 유엔의 권고를 받으니까 야당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이 기가 살아가지고 막 떠들어가지고 노태우 때인가 언제 후퇴를 했어. 지금도 찬양고무 동조죄
있어요. 있는데 적용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하니까 지금요 막 인공기를 막 저 교실에다 세우고 막 다시 한번 들어봐. 애국헌장 다시 들어봐. 자, 애국헌장 다시 들어봐요. 저기 광화문 광장에서 저런 발광을 떨어도 처벌을 못 하는 거야. 자, 들어봐요. 다시 애국헌장 들어봐. 중앙장 확인하고 미국놈들 오해된다. 자수없이 평화 없다. 한미동맹 회개하라.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자, 김일성과 같이 살 다 것이냐. 하니까 그만. 저렇게 데모하는 애들을 처벌을 못 하는 거야 지금. 저거요 전부 다 저거는요 보안법을 적용해서 깜빵에 다 넣어야 돼 저거. 그래 안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200석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야. 200석을 하는 것만이 나라가 살 길이다 이거야. 200석 안 해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뭐 160석 155석 해서 이겼다 맹망해요. 왜냐하면 저쪽 애들은요 50석만 가지고도 쟤들은 목숨 걸고 덤빈다고. 그래서 왜 200석을 했느냐. 200석 하면은 200석 하면 국회의원 제명권. 그럼 설명해 줘봐요. 예. 왜 200석이 필요한가. 200석 설명 전에 잠깐이요. 뭐 했냐면 이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관계를 잘 모르시는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내용만 고쳐졌지 계속 유지가 됐고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반공법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가 나중에 국가보안법으로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국가보안법은 처음부터 있었고 내용이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반공법은 중간에 만들어졌다가 국가보안법으로 흡수가 됐다. 그렇게 아시면 좋아요. 양자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200석이 되면요. 우리 헌법화에서는 지금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가 200석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로 국회의원의 제명이 가능합니다. 제명. 그러니까 근데 뭐 윤미향이가 문제가 있다. 김남국이다 그러면 200명이 찬성하면 그날로 국회의원 잘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 조항을 왜 두는지 모르겠는데 제명을 하게 되면요 3분의 1 때문에 제명되잖아요. 그럴 때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그 문장이 헌법에 있어요. 다툴 수 없다고요. 그 문제를 그 조항을 왜 뒀을까 제가 예전에도 교수로서 궁금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재밌더라고요. 3분의 2만 되면 그 윤미향이다 뭐 김남국이다 때때마다 다 자를 수 있어요. 그걸 끝납니다. 법원에 제소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그 국회의원 200명이 되면 200명이 찬성하면요 대통령 기록물법을 단독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데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하면요 대통령 기록물을 다 열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시대에 USB. 우리가 궁금한 건 많지 않습니까? USB. 그거를 단독으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숙 옷값부터 시작해가지고 USB 싹 다 주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걸 200석을 말씀하시길래 목사님은 법 전문가 아니신데 그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다 알아. 200석을 하신 거예요. 200석을요. 기도하면 다 보여. 목사님이 너무 지금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 영업에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뭐 할 수 없죠. 예. 200석 되면 열람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제명할 수 있고 헌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헌법을요. 예. 자, 그래서 반드시 200석 해야 된다.
이제 더 심각한 문제를 이충근 박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백석 못하면 광주 사태가 광화문에서 일어나요. 광주 사태가. 광주 사태 일어날 때 미군이 있어서 없었어요. 이거는 이따가 황준선 장관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광주 사태가 광화문에서 일어나도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그거 설명하기 전에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서 이제 영업의 지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법을 다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국제 정치학을 다 하십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꾸 한국 전쟁으로 끌어오시더라고. 그 몇 주 되셨죠? 맞아요.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전쟁으로 그저께 말이죠. 미국의 그 외무장관을 국무장관을 역임했고 그리고 CIA 국장을 했던 마이크 폼페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 마이크 폼페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CIA 국장으로 북한 가가지고 김정은이도 만나고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이 매년 이맘때쯤에 조선일보에서 그 국제회의를 하는데 국제회의 와서 이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조선일보 국제 기자랑 인터뷰를 했는데 야 거기 정말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 얘기한 거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다. 내일은 너일 수 있어. 기가 막혀. Today it is Ukraine. Tomorrow it will be you.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일 너네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단 말이야. 예,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우리 지금 주한미군 철군을 반대하는 그 이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있어도 광주 사태 난 거 아닙니까? 광주 사태 났을 때 북한의 그 수뇌부들이 모여서 국방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광주 사태가 확산되면은 남침하겠다라고 결의를 한 것이 그 CIA 보고서에 나옵니다. 이 사태가 더 확산되면은 남침하겠다. 이게 전쟁 내서 끝내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년 봄마다 그 뭐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인용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그거를 더 현대판으로 그 이제 각색해서 지금 다 만드셨는데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말 이게 어느 한쪽이 피를 부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내란이 되는 겁니다. 광주보다 훨씬 큰 사건이 나는데 그 내란이 되게 되면 미군이 개입을 못해요. 그래서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는 방법을 북한은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한 겁니다.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간단 말이야. 나가라고 계속 얘기하는 한편 미군이 있어도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질릴 수 있는 거 그게 무슨 강릉, 삼척, 광주, 뭐 그 서해오도 이런 것 전부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여기서 압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김정은이든지 미국이든지한테. 그래서 6월 6일 같은 때 뭐 엄청 모여서 이거는 뭐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었구나 하는 그 느낌을 주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네. 다시 국방부 장관 그 와인버그 얘기를 하는데 레이건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 했던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 마치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사항을 실화처럼 쓴 거예요. 실화처럼. 자, 일단 박사님 설명해 주시고 현대판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전율입니다. 전율. 그 이런 책을 읽을 때 두려움도 느끼고 근데 이제 아는 것이 힘이에요. 여러분한테 겁주는 게 아닙니다. 맞지. 대비하면 되니까 대비하면 되는데 그 넥스트 워 다음번 전쟁 사실 1990년에 소련이 망한 다음에 미국은 뭐 널널한 세월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국한테 덤빌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항상 미래에 대비해가지고 그 캐스퍼 와인버그 장관이 뭐 이미 장관 끝난 지 한 10년 됐을 때예요. 책을 썼습니다. 다음번 전쟁. 뭐 미국이 세계 전쟁에 다 또 개입을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번 전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한국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인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양식이 6.25라든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이 미사일 쏘고 뭐 장사포 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장면 1 첫 번째 장면이 땅굴이에요. 북한의 루테넌트 최중희가 땅굴을 통해서 남한으로 이제 침투하는 겁니다. 그 장면 2
금년봄에도 어느 해범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는 아주 이 좌파놈들이 들끓는 데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럴 때 이제 이쪽에서는 격렬한 데모를 벌이고 이쪽에서는 경찰들이 그걸 막고 있었습니다. 요 98년 상황을 상정한 거예요. 최중희가 내가 이런 목적 때문에 파견된 것이야. 오늘을 위해서 내가 파견된 것이지. 하고서 경찰 쪽에 있는 빌딩에 올라가서 거기서 총을 겨누고서 데모가 격화될 때 마치 경찰이 총을 쏜 것처럼 데모대를 향해서 촛불을 향해서 총을 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를 본 거예요. 피를 보고 그 데모군 중은 완전히 뒤집히는 것이죠. 4.19 같은 거 김주열이 머리에 체류탄 박힌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체가 떠오르고 바로 거기서 이제 내란이 터지고 그게 이제 북한의 공격을 그대로 유발하는, 그때 미국은 속수무책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전문가가 정난화하게 이제 그려냈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2023년 판으로 이제 다시 그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그 시나리오는 세계 전쟁사에 매일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멍청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아까 저도 사실 그거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6.25 나는 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환영대회 했다는 거고. 네, 지금 그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 가서 막아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취한 조치가 대만도 막아랍니다. 그래서 한국막으로 육군이 오고 대만에는 해군이 가가지고 대해협을 막은 겁니다. 다 이어진 거예요.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이 위협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똑같이 위협한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이것을 현대판으로 한번 바꿔보면, 그 북한에서 땅굴을 통하여 몇 명이 내려와서 잠입해 있다가 어느 날 봄에 양쪽 세력이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을 때 지금 현재 민노총이 그 사건을 만들려고 지금 그 사건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제2의 광주 사태를 다시 재현하려고. 그러면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태극기 세력하고 촛불 시위가 극렬하게 대결을 한단 말이야. 왜 대결하느냐? 아니, 저 사람들도 건국후 75년 동안에 남조선을 먹으려고 했던 북한의 계획을 취소하겠냐고. 취소 안 한다니까, 쟤들. 절대 취소 안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쪽에 있는 자유우파, 저와 비롯해 여러분도 우리도 나라를 북한한테 넘겨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 절반이야. 5대5로 지금 팽팽하게 대결되어 있다고. 이게 어느 날 강화문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팽팽하게 있을 때 이제 땅굴을 통해서 내몰 필요 없어요. 이미 벌써 조선족 더하기 중국 사람들이 수도권에 100만 명이 와 있다고. 1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그러면 조선족이 300만인데 지금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이 중국 사람 더하기 조선족이 100만이 와서 살고 있는데 100만 중에 나는 10만 명은 간첩이라고 믿는 거야. 북한이 중국에 가서 호적을 사는데 돈 100만이면 사요. 그럼 비행기 타고 와요. 그냥 비행기 타고. 이제는요, 휴전선을 통해서 간첩이 올 필요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비행기 타고 그냥 조선적으로 위장해서 온다고. 와 있고 나는 이미 벌써 그 사람들이 수백 벌의 대한민국의 경찰복을 나는 준비했다고 믿는 거야. 어느 날을 위하여. 그러면 팽팽하게 대결했을 때 우리나라 경찰복을 입고 우리 쪽을 태극기를 쏘는 게 아니라니까 촛불 시위 쪽을 향해 사격을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경찰복을 입은 북한의 간첩들이 쏘면, 그러면 총을 맞은 수십 명이 쓰러져 죽을 때 촛불 시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내전으로 붙는다고. 바로 파출소를 합격하고 바로 경찰들을 체포해서 경찰들의 총을 뺏고 바로 내전으로 들어갈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3,506개 자유마을, 마을별로
간첩들이 있을까 없을까? 꽉 찼어요. 꽉 찼어. 꽉 찼다고. 그들이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동시에 치서와 파출소를 습격해서 전국 단위로 광주 사태를 집행을 해버리면 이제 황교선 장관님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평택에 있는 미군들이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중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미군하고 작전 구분이 딱 돼 있습니다. 그 전면전에 들어가면은 미군이 개입합니다. 그러나 대침투 작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국내 상황 또는 뭐 서수 북한의 간첩이든지 특수부대든지 이런 거 올 때는 합참에서 지휘를 해서 우리 군이 작전을 수행하고, 이것이 이제 이거 전면전에 낌새가 있다. 그래서 격상이 돼가지고 딱 넘어가는 것은 한미 연합으로 회의를 거쳐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사태 때는 미군이 왜 개입 못했어요? 당연히 개입 못하죠. 왜요? 아니, 국내 문제니까. 국내 문제니까. 예. 아, 미군이 개입은 안 하지만은 예. 혹시 북한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남침을 할까 싶어서 거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주 사태 때 네. 만약에 미군이 여기 없었으면은 김일성이가 밀고 내려오려고 했다고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기밀 문서가 다 이렇게 해제돼 가지고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외침이라는 게 우리가 먼저 내부적으로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줄 때 유혹을 받는 거죠. 이런 시그널을 주면 안 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1년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던 가장 그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보기에는 큰 교훈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미국마저도 안보, 군사 이런 것을 혼자서 못 합니다. 예. 혼자서 하면 멍청하죠. 돈도 많이 들고. 왜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동맹을 맺은 나라가 52개국입니다. 그래서 미국마저도 동맹을 통해서 또는 집단 동맹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못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가 그 북구라파에서 강군이었는데 군사력을 계속 약화시켜가지고 러시아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만든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민족 문제, 종족 문제 다 하니까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군사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군이 고문단 정도 해가지고 몇백 명만 거기 있어도 절대 러시아가 침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미군이 세계 3위 규모로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저놈들 아까 보신 것 이런 자유를 누리고 뭐 여건만 되면 미국 가서 공부하겠다고 하고 이런 친구들이 도대체 왜 미군 철수하라는 것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종북 세력입니다. 아니면 대단히 멍청한 친구들입니다. 간첩이야 간첩. 저것들은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는 내가 이제 추측을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면 그때의 우리나라 국회에서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왜 내전이 붙었는데 어차피 통일을 돼야 되니까 북한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초청한다는 거지. 우리나라 국회로 초청해서 같은 회의를 하면서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하나다. 연방제 통일을 완성된 나라로 선포한다. 이렇게 국회에서 북한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결의를 했을 때 그때 미국이 개입할 수 있겠냐고. 그냥 미국은 조용히 부산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것이 우리 눈앞에 왔다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런 세상이 되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이동호 교수요. 왜냐하면은 완장을 차니까. 이동호 교수님. 지금 저는 아니고요. 그 과거 저와 같은 동료들 그리고 후배들이요. 그 친구는 아마 지금 김일성 세상이 오기를, 그러니까 김정은 세상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동호 교수님 그때 지하서클에서 활동할 때 북한의 단파 라디오 들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요. 그때 들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한총련 뭐 당시 학생운동 전대- 다입니다. 다? 예. 그리고 당시 김대중 씨도 그 비서한테 매일 보고받고 있었어요. 그럼 그거는 간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첩이죠. 왜냐하면 당시 그때 88년도 지금 기억나는 게 1월 1일 그 한민전 신년사에서 뭐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올림픽을 반대하고 남북 공동 올림픽을 개최 투쟁으로 매진하라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그해 바로 우리가 전대협에서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지령을 그대로 수행한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지령은 너무 많아서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을 때요. 북한의 지령이 뭐냐면 이거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합법적인 탄핵이었거든요. 탄핵 소추였거든요. 국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북한 방송이 뭐랬냐면 의회 쿠데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30분도 안 돼서 의회에서 국회의원들 이름에서 정동영 당시 대표부터 그 다음에 보좌관들 입에서 의회 쿠데타란 말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 그 이태원 사태 때 뭐 탄핵이 추모다, 퇴진이 추모다. 그 북한이 이번에 그 청주 간첩단하고 제주 간첩 지령한 거 아닙니까? 지령하니까 지금 그 시위 현장에 그대로 피켓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와 같은 지령들이 지금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드디어 목사님 이야기한 좀 결정적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용어로는 전복전이라 그럽니다. 전복전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을 통해서 뒤집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 있어서 거기에 공산 핵심 세력을 심어서 그들이 장성하고 그들이 각기각층이 들어가서 대중을 동원하고 혁명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저희 용어로 하면은 대중 시위를 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미선희 효순위 때도 그랬습니다. 미선희 효순위는 교통사고 있지만 그것을 저희 주사파들이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미선희 효순위 살해한 미국 놈들 몰아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수많은 국민들이 당시 광화문 광장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양쪽에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그 총을 쏘서 격화돼서 죽었다. 그러면은 누구누구 살해한 미국 놈들 몰아내고 누구누구 살해한 윤석열 정권 퇴진시켜라.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고 나오고 지금 현재 그거 없이도 타도하자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정말로 국민들이 눈이 뒤집히고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국민들이 이성을 차리지 못하는 시기에 그런 피를 국민들에게 보게 해서 피는 사람을 격동시키거든요. 그래서 시체팔이하고 피팔이 했던 게 바로 그건데 만약에 광화문 광장에서 그것이 같은 것이 벌어진다면 이제는 그때는 광주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부산, 대구 이번에 민노총 보십시오. 이번에 그 민노총이 5월 31일 날 시위를 했는데요. 전국 14개 도시에서 동시에 벌였습니다. 동시에 벌이면 제가 볼 때는 경찰력, 군 못 막습니다. 그리고 내전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군은 개입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러면 혁명적인 정권이 들어설 겁니다. 그리고 그 혁명적 정권과 북한은 연방제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으로 가는 거죠.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혁명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이라고 불렀고요. 거기에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사실은 혁명 바로 직전 정부였습니다. 그때 당에서 지령한 것은 뭐였냐면 우선 파쇼 세력 척결하라는 건데 정치인과 그다음에 경제인을 퇴출시키는 거였습니다. 당시 적폐청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있었습니다. 그게 그 혁명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 정치 생활을 민주화해가지고 국가보안법 해체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수행하는 기구 뭡니까? 그 뭐 국가정보원 그 다음에 그 국군기무사령부 이거 다 해체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시킬 때 누구를 가장 먼저냐면 간첩 잡는 사람들을 전부 일선 부대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상한 조직을 만들었지만 이미 간첩 잡는 기능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게 혁명론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지난 대선에 만약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지 않았더라면 곧바로 피를 부리지 않고 그냥 공산주의로 넘어갈 뻔했다는 겁니다. 모골이 성령한 건 바로 혁명 직전까지 갔고 만약 이재명이 들어섰다면 바로 혁명으로 바로 갔을 것이다. 그게 제가 북한의 전략 전술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었고 모골이 성령했습니다. 자, 지금 토요일마다 민노총 정교조 이쪽 세력들이 계속 지금 열기를 올리는 이유는 어느 지점이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저렇게 시도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애국 헌장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자, 애국 헌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보세요. 동아자 확인하고 미국 놈들 노벨리자 박수홍씨 경호 아빠 한미동맹 회개하라.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야 다행이다. 이 찬스다. 자, 그거 다시 들어봐요. 조금 전에 이재명이 하는 거. 이걸 잘 보란 말이에요. 이재명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저거요. 미점령군하고. 자, 다시 들어봐요.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야 다행이다. 이 찬스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 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들은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 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문재인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주사파를 때려잡고 공산주의를 때려잡을 때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엌에만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저렇게 되는데 목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들어가신다고요? 들어가세요. 박수. 그래서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6월 6일 날 지금요 국민들이 다 뛰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피 흘림이 없이 광주 사태 없이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내일이 월요일인데 내일까지 이 애국 헌장 동영상을 5,300만 국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보내야 돼. 계속 보내야 돼. 아셨죠? 그리고 3,506개 자유마을 대표님들 이제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A조, B조로 늘어났습니다. 그는 7,000명, 8,000명인데 각 마을별로 40명 만땅 채워서 버스 한 대씩을 가문광장으로 총동원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걸 안 하려면요 다 그만두시라고. 뭐하다고 그 자유마을 대표 뭐 하냐고. 왜 하냐고. 연금 탈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연금 안 줘. 그러니까는 총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청년사업단이 하는 그 통신사 이동, 여기도 전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500명 하는 사람은 바로 죽을 때까지 연금 적용을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500명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종신토록 연금 제도를 시행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우리는 전투입니다. 전투입니다. 6월 6일까지. 아셨죠?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분들과 또 유튜브에 참여하신 분들이 최소 줄여서 10만 명, 보통 뭐 20만 30만 보는데 가장 줄여서 10만 명이라고 줍시다. 10만 명이 10명씩만 동원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00만 명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6월 6일 행사가 중요하냐면은 제일 먼저 지향점이 어디냐면 북한이에요. 북한. 김정은이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안 되겠다. 도저히 광주 사태 다시 만들어서 내전을 일으켜서 지들끼리 총격전 벌리고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고 아예 포기시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6월 6일 국민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미 한국에 잠입해 와 있는 고정간첩들, 나는 최소한 10만 명이라고 보는 거야. 이 10만 명들에게 낙심을 시키려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정강훈 저 개새끼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아예 포기시키려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최후의 이기는 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유튜브를 통하여 참여한 모든 심령들, 전 세계 모든 심령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